예,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정정훈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와 같은 세제를 우리가 재산세제라고 부르고요. 이런 재산세제 분야는 우리 수험 공부하는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연히 제가 이 부분을요, 개정세법 강의 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올해는 이런 재산세제 관련된 분야가 개정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증세에서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정사항을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준비되으셨죠? 양도세 파트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양가 1번부터 해서 쭉 번호가 뒤로 쭉 가시면요, 10번까지 해서 이와 같이 양도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제4부 부분이 또 개정사항들이요, 양가 1번부터 해서 뒤로 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8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큰 주제로 18개 관련된 주제를요, 지금부터 제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보겠습니다. 양도세 해당되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자, 첫 번째, 주권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정되기 전 종전 내용은요, 상장 주식 대주 판단 기준을 종목별 일정 지분율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기준 주식 보유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일 때와 같이요, 대주로 판단합니다. 지분비율 기준 시가총액 보유 금액 기준으로 해서요, 대주 판단하고 그 대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요,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대주인지 판단하는 시점은요, 양도율이 속하는 3년도 직전 3년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4년도에 양도했다면요, 2, 3년 말 3년도 말 기준으로 대주 판단을 가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지분 비율이요, 코스피 상장은 1%, 코스닥 상장은 2%, 코넥 상장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을 말하죠.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1%, 2%, 4% 이상일 때 지분율 기준 대주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분율은 1%, 2%, 4%에 미달했더라도 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에서요, 10억 이상입니다. 물론 지분율과 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은 주식의 종목별로 판단합니다. 보유한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유한 주식들의 각각의 종목별 기준으로 판단하죠. 10억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요, 상장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분율에 있어서는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마다와 지분율이 1%, 2%, 4% 다르죠. 근데 시가총액 주식 보유금액 기준은요, 상장법인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 1월 달부터 해서요, 대주주 과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종전 지분비율 기준 그대로 동일합니다. 시가총액 주식 보유금액 기준이요,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대주주 그 과세 기준이요, 상당히 크게 완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은 1% 미달하는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을 갖고 있는데 보유주식 금액이 14억이다 이렇게 하면요, 다음 연도 양도한 주식은 양도세 과세돼 버리죠. 근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요, 10억 기준이 아니라 50억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50억 이상일 때만 대주가 됩니다. 14억 보유주식 시가총액으로는요, 5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가 아니죠. 그런 주식을 해당 연도 양도했을 때는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걸 한번 실제 적용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죠. 갑이 코스피 상장법인 A사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X3년 12월 말 현재 보유주식 A사 종목별 지분 비율은 0.4%입니다. 0.4%는
코스피 상장법인 기준 비율은요 1%이기 때문에 1% 미달하니까 지분율 기준은 대주가 아닙니다. 보유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요 11억입니다. 11억은 1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X3년 말 현재 갑은 주식 양도시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주가 됩니다. 소액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데 지분율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 어느 하나 요건을 만족했다면요 갑이 양도하는 주식은 X4년 이후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총 갑이 A사 주식을 4,0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4,000주 보유하다가 이들 주식 중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4,000주를 전부 양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X4년 2월 4일자 양도했다면요 4,000주 양도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 10억 이상이었으니까요 양도를 속하는 직전에 또 말 현재 대주로 판단했으니까 X3년 말 현재 대주로 판단했으니까요 X4년 2월 4일자 4,000주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개미 투자자들은요 어떻게든 간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과세받지 않기를 원하죠. 직전에 또 말 기준 대주가 아닌 소액주가 되길 바란다 이거죠. 다음 연도에 4천 중에 일부를 양도하려고 하는 주주들은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니? 지금 갑시 사례에서는 시가총액이 10억 이상 커트라인 넘다 보니까요 대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X3년 10월 말이 가기 전 예를 들어서 X3년 12월 4일자에 4,000주 중에 보유하는 주식 4,000주 중에 400주를 양도합니다. 400주 양도했더니 그 당시 시가 수준이요 한 2억 수준으로 양도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1억에서 2억 보유 주식 금액 기준 시가총액이 빠져나가니까요 11억이 12월 말 현재 9억으로 이와 같이 시가총액 형성된다면 시가총액 보유 금액이 10억에 미달합니다. 미달하면 그러면요 400주 양도하고 남는 3,600주를 양도했을 때는 양도에 속한 직전 또 말 현재 보유식 금액도 기존 10억에 미달하니까요 대주주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죠. 4,000주 그 400주 양도해서 2억만큼 보유식 시가총액을 줄인 다음에 대주가 아닌 걸로 간 다음에 드디어 X4년 2월 4일자에 나머지 3,600주를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세를 과세받지 않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요 10억 언저리와 같은 있는 대주들은 12월 말이 되기 전에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려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주가 아닌 상태로 남아있다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요 양도세를 과세받지 않는 이와 같은 조세의 어떤 전략의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요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 대주 판단 기준을요 10억에서 50억으로 크게 인상했습니다. 10억 기준이 아니라 50억 기준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4,000주 갖고 있는 값이는 50억 기준으로 인상되면 4,000 중에 400주를 양도하지 않더라도 11억 시가총액 기준은요 50억 미달하기 때문에 대주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식을 전부 보유하는 주식을 한 주도 양도하지 않고 있다가 X4년도에 양도하게 되면 4,000주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받지 않는 걸로 가게 됩니다. 아까 들었던 사례로 X3년 12월 4일자에 4,000주 중 400주 양도했을 때 이게 양도세가 과세될 거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죠? 다시 직전에 또 말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죠. X2년도 10월 말 현재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9억 4천이었다면요 정정 기준으로 10억에 미달하니까 400주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죠. 그리고 다시 남는 4,000 중에 400주를 양도 남는 3,600주 이때 양도했을 때 9억으로 이와 같이 시가총액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대주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으니까 X사는 2월 4일자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받지 않는 걸로 가게 됩니다.
보유식 시가총액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인상해 줌으로써요. 이제는 연말에 대주가 아닌 걸로 가고자 일부러 여가 주식의 일부를요 양도하는 일은 더 줄어들게 되죠. 연말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 회피 목적으로요. 양도세 과세를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식 매도 현상을요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50억 기준으로 가면 이제 50억 아래서는 대주가 아닌 걸로 가기 때문에요. 굳이 다음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과세받지 않을 거니까 주식을 양도해서 증권거래세 등 이런 수수료 이런 것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는 수량이 줄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요. 시가총액 주식 보유기준 대입 판단기준을 1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크게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도 말 현재 보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요 50억 기준으로 대주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개정 주제 보겠습니다. 주택 용도병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일제 1주택 비과세 보유기한 계산을 합리화했습니다. 정전은 어떻게 있는가 하니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일제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취득일 양도일은요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하죠. 이런 취득일과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에 주택 보유 기간을 판단해서요 일제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일반 지역에서는요 주택 보유를 2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변경했을 때도 현행 지금 정정이죠. 정정 규정에 따르면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판단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리화했는가 하니 오른쪽에 보니까 보유기간은요 상업용 즉 사무용 이런 용도로 이용 기간은 제시키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해서요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순수한 주택으로 이용했던 기간 동안만 주택 보유기간을 판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세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판단해서요 2년 이상이었다면 일반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요 2년 이상 보유 중에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죠. 이런 요건을 만족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게 업무용 시설로서요 사무용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사무용으로 3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6%에서 4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주택이 되어 일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요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용도 변경해서요 용도 변경해서 양도하게 됩니다. 용도 변경 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정전은 그러니까요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 이기만 하면요 보유기간을 취득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합계하니까 3년 더하기 1년 하니까요 4년이 되죠. 4년 보유는 2년 이상 보유가 되니까 비과세를 이렇게 적용받아 버립니다. 사무용 건물과 부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요 양도 직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게 됩니다. 주택으로 꾸며서 용도 변경 시켜놓고요 일시적으로 만약같이 주거용토에 있다가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 당시 주택을 양도한 거니까 보유기간은 양도일부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4년 아니냐. 4년은 2년 이상이 되니까 비과세를 이렇게 적용받아 버립니다. 그러나 순수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사용한 기간은요 고작 1년밖에 안 됐죠. 순수한 주택 개념으로 있었던 기간은 총 4년 중에 1년뿐입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에서는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에 사용한 날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용도 변경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1년뿐이죠. 그럼 1년만 보유했다. 주택으로서 1년만 보유했기 때문에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세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요. 양도세를 과세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1세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을요. 취득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중에 용도 변경이 됐으면 용도 변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가속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법에 이와 같이 명확히 용도 변경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돼 있지 않으면요. 과세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까지 아니냐, 총 4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실질의 원리를 따져보니까 주거용으로 순수하게 주택 용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고작 1년뿐이면 주택 보유는 2년 미만 보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납세무자와 과세국 간에요 마찰이 있을 수 있죠. 규정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과세상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하고자요. 법에 명확히와 같이 용도 변경한 날 기준으로 판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기준으로 취득일을 기산해서 양도까지 기간 동안의 보유기간을 판단합니다. 만약 별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치 않으면요.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날로 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기준 판단하고 사용한 날도 분명치 않으면요. 공부상 주택으로 언제 변경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용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요.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 같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공부상 그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공동상속주택 1세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한 판정 합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일 때 1세 1주택의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리가 두 글자로 장특이라 부르죠. 1세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시 이 거주기한을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정전 내용 보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했을 때요. 거주기간 요건을 이렇게 따져야 되죠. 일반 지역은 거주 요건을 필요하지 않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거주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들은 거의 해제가 됐는데 일부 지역이 남아있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서울 4개 구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2년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1세 1주택 장특공제 1세 1주택 장특공제의 경우도요. 최소 2년 거주했을 때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로 그러면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전에 판단하는 거 아니?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요. 거주기간을 판단했습니다.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판정 순서가 첫째, 그 밑에 별표에 나오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이 지분도 같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면요. 최연장자, 가장 나이 많은 순, 이 순서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있으면요. 큰 자가 그 주택에서 몇 년 거주했느냐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보고 조정 대상 지역 1세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고 장특공제 시 2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보고요. 장특공제를 이렇게 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규정에 따르면요. 결국 이런 식이죠. 자, 여기 보시면 갑이 사망하여 갑이 소유하던 주택이 상속됐습니다. 상속인 배우자 A가 있고 자녀 B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이요. 배우자 A는 5분의 3, 자녀 B는 5분의 2입니다. 상속 지분이 A, B 중에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는요. A가 가장 크죠. 그런데 A는 이 상속주택에서 전혀 거주하지 않고요. 자녀 B만 3년을 거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의 이 주택은요. 상속이 될 텐데 상속인 A 중에 이 주택을 누가 상속받아 소유했다고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받은 주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소유의 어떤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이 자산은요.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이 주택은 지분을 가진 자 각자가 한 개씩 주택을 가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공동 상속받은 이 주택은요. 상속인들 중 동가 1번 지분이 가장 큰 자, 동가 2번 거주를 가장 길게 한 자, 그것도 같으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요. 상속 지분이 A가 많기 때문에 A가 상속받은 갑시 주택을요. 소유한 걸로 보게 되죠. 그럼 그 주택을 만약 A가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이와 같이 내야 될 텐데 그때 양도세를 비과세 할 거냐? 비과세 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장특 공제를 할 거냐 이런 문제 있죠. 정정 규정에 따르면요. 주택을 A가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한 걸 보는 지분이 큰 자가 거주한 기간은 전혀 없습니다. 거주를 전혀 안 했으니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도 아니요. 장특 적용받을 때 2년 이상 거주도 아니죠. 결과적으로 A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면요. 비과세 받지 못하고 장특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소유한 걸 보는 자가 거주한 기간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오른쪽 개정사항 보시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B가 3년 거주했죠. 공동상속인 B가 3년 거주했죠. 공동상속인 B가 거주한 기간을 기준해서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거주 안 했더라도 공동상속인 B가 3년 거주했다면 3년 거주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3년 거주했기 때문에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했죠. 그래서 비과세도 적용하고 장기 특별공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과세 적용받고요. 1세 1주택은 원래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데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가 12억 초과할 때는요. 양도세를 과세받습니다. 양도세를 과세받을 때 2년 이상 이와 같이 거주했다면요. 장기별 특별공제를 이렇게 적용받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같은 사례에서는요. 정정 규정에 따르면 A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주를 전혀 안 했다는 거니까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장특도 여가 적용받지 못하는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요. 소유자 기준이 아니라 그 주택에 거주한 자 기준으로 합니다. 3년을 B가 여가 거주했다면요. B 기준으로 2년 이상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요. 비과세 적용받고 1자 1주택 장특공제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C가 또 다른 상속인 C가 있는데 C도 거주했는데 B보다 더 긴 4년을 거주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더 길게 거주한 C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길게 거주한 C가 4년 거주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거주기간 2년도 되고 장특공제 시 2년 이상 거주도 되는데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장기별 특공제를요. 더 높은 거주기간별 공제를 이렇게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정전에는 소유한 걸 보는 사람 기준으로 이와 같이 거주기간 판단이 되는데 개정 규정에서는요. 그 주택에 거주한 상속인의 거주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C는 거주 않고 B만 거주했다면 결국 B가 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1자 1주택 비과세 판단 시가 양도한 실질거래가 12억 초과할 때 1자 1주택 장특공제 이렇게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1자 1주택
장특공제 계산이요. 장특공제 계산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정전 내용 보죠. 일반 건물을 갖고 있다가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용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1세1주택 비과세 보유기한 및 장특공제를 계산할 텐데, 이때 1세1주택 장기부 특별공제 할 때 보유기한은요, 아까 했던 것처럼 취득일부터 양도일 부와 공제를 계산했습니다. 순수한 주택으로 이용한 기간 동안 이 보유기한을 판단하지 않고요, 취득했을 때부터 양도일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죠. 근데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죠. 순수하게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따져야 할 텐데 그걸 무시하고 그 건물 사무용으로 취득했을 당시부터 해서 양도일까지 하기 때문에요, 긴 기간 동안 결국 주택을 보유했다는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높은 율의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어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용도 기간별로 각각 보유 거주 기간을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내용 보시죠. 용도 기간별로 보유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특공제를 계산하는데, 보유 기간 공제율은요, 둘로 나눕니다. 주거용으로 바꾸기 전에 사무용으로 쓰였던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자산에 대한 장특공제를 적용하고, 일반 자산의 장특공제율이요, 최저 6%에서 최대 30%까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된 후 주택 보유기간을 따져서요, 다시 1세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으로 순수하게 보였을 때 1세1주택 공제율은요, 최저 12%에서 40%이거든요. 두 가지 공제율이 결합되어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공제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1세1주택의 경우는요,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고 별도로 거주한 별표에서 나오는 공제가 따로 있죠. 거주한 기간 동안에 거주기간을 따라서요, 최저 8%에서 40% 1세1주택 이와 같이 거주한 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말로만 하면 좀 안 되니까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건물 취득해서 사무용으로 8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변경 후에 거주를 주택에서 3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택을요, 양도하게 됩니다. 그럼 양도 당시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었다고 합시다. 1세대 1주택인데 그러면 순수한 거주했던 기간은 3년이니까요, 비과세가 돼야 되죠. 비과세가 되더는데 양도한 실질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한다면요, 양도세를 과세받습니다. 과세받을 때 그러면요, 장기부 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부 특별공제는 일반 자산 장특공제와 별도로 보유기간별 공제와 거주한 별 공제로 나눠집니다. 1세 1주택 장특공제는요,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받은 공제액과 주택에서 거주한 거주기간별 공제를 적용한 공제액을 결합시켜서 전체적인 장특공제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럼 개정되기 전 정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건물을 취득해서 양도했을 때 당시는 주택이었죠. 그러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주택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냐 했을 때는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용으로 8년, 그다음 용도 변경 후 3년 이렇게 돼 있죠. 합하여 그럼 11년이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따져서 보유를 11년 했네. 보유기간 11년일 때 1세 1주택 장특 보유기간 별 공제율을 찾아가 보면요, 이 공제율이 40%가 됩니다. 12에서 40%율 가운데 가장 높은 율까지 적용받네요. 주거용으로 변경된 다음에 이 안에서 거주한 기간은 그대로 3년이죠. 거주기간이 3년이면 거주한 별 공제 수준이 최저 8%, 40%입니다. 3년 거주했다면요, 거주한 별 공제율 표를 찾아가 보면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한별 공제율 40%, 거주한별 공제율 합하니까 52%가 됩니다. 52%율로 장특공제를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양도 차익의 50% 곱해서요. 장특공제를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세법에서는요. 보유기간별 공제를 따를 때 실질의 원리를 따릅니다. 주거용이 아닌,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이, 즉 사무용으로 보유했던 기간이 8년이죠. 그리고 순수한 주거로,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은 11년 중에 3년뿐입니다. 11년 전체 보유기간을요. 비주거 일반 자산이었을 때와 일반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과 순수한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으로 나눕니다. 8년 일반 자산 보유기간에 대해서는요. 일제 1주택 그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 자산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일반 자산 보유기간 공제율은요. 6%에서 최대 30%이거든요. 8년일 때 그 일반 자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찾아가면 16%입니다. 주택으로 3년이면요. 일제 1주택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받은 최저 12%에서 40%이거든요.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이 3년이죠. 3년일 때 공제율 찾아가면 가장 낮은 율 12%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서 주거로 변경된 다음에 거주도 했죠. 살기도 했죠. 주명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도 3년 했죠. 3년일 때는 아까 거주간별 공제가 12%였죠. 12%를 적용합니다. 개정세법에서는 그러니까요.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16, 12 하니까 28%죠. 28%에 거주간별 공제 12% 더하니까 40%가 됩니다. 개정 전에는 그러니까요. 7개월부터 양도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해서요. 일제주택 보유기간별 공제를 부당하게 높게 공제받았습니다. 이제는 보유기간별 공제를 비주택인 일반 자산이었을 때 보유기간별 공제 이것과 순수한 주거,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를 따로따로 이와같이 양분시켜서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효과로서요. 결국 공제율이 12% 인하 조정되는 이렇게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요.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요.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5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주택의 개념을 소득세법 법률과 그를 위임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현재 종전 규정을 보죠. 소득세에서 이 주택의 개념 종전에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 한다라고 해놓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어떤 구조여야 되는지를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다 이거죠. 이걸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더 세부적으로 이게 기본 개념은 왼쪽과 같은데 오른쪽에 개정 내용으로 어떤 시설, 어떤 구조를 갖춰야 되나 했을 때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말한다 해놓고요. 구체시켜서 이제 별표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된 구조다 이거죠. 어떤 시설, 어떤 구조라 해야 되는지를요. 명확하게 이제 해놨죠. 출입문도 별도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화장실, 취사시설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요. 주거 형태로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이렇게 구체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요. 금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일제 1주택 장특공제 이 내용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부터 적용되고 주택개념 구체화 이 규정은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번째 주제 1세대 판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세대를 구성하려면요. 기본이 배우자가 있어야 되죠. 내외적으로 배우자 없이도
일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 중 하나일 때 일세대로 보게 되죠. 첫째, 주택 보유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세 번째, 30세 미만인 미혼자일 때. 결혼해서 배우자도 없고 이혼한 적도 없는데 30세 미만입니다. 그럼 1, 2번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30세 미만 미혼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때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28세인 미혼자가 있다 했을 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는 소유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28세이면 주택을 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죠. 문제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 해야 되죠. 그럴 때 부모 세대와 별도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현재는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요, 월 230만원 수준이 됩니다. 그것에 40% 곱하면요, 89만원이 되거든요. 월 그러니까 89만원 이상을 갖고 있다면 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소득도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89만원 이상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세 미만 미혼자라도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소득이라고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소득의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죠. 퇴직 양도기 제외된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종합소득 중에서도 이자 배당이랄지 연금이랄지 기타 소득이랄지 이런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도중에 취업하고 도중에 퇴사했으면 1년 동안 소득을 벌지 않고 6개월, 4개월 이런 단위로 소득을 벌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요, 판단을 12개월로 환산해야 할 것 같은데 환산해야 한다는 어떤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걸 명확화시킨 게요, 오른쪽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라는 거는요, 이제 구체화시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밑에 별표 보면 사업, 근로, 기타 이런 정도 소득, 따라서 이자 배당이랄지 이런 소득은 제외되고요. 당연히 퇴직과 양도는 제외됩니다. 사업, 근로, 일정 기타 소득만으로 구성하고요. 아까 4개월 동안 소득 활동을 했다 했으면 1년치 얻은 소득이 아니죠. 누구나 동일한 기간 동안에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4개월 동안 얻은 소득은 12개월로 환산합니다. 4개월 동안 얻은 소득을 4로 나눠서 12 곱해서 12개월 동안 소득 활동을 했었더라면 얻을 소득을 환산시켜 놓고요. 그 금액에 환산된 소득의 40% 이상일 때, 그때 30세 미만이고 미혼자이더라도요 1세대로 인정해 줍니다. 청존보다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소득이 아니라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만 소득 활동을 했을 때도 12개월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40% 곱한 금액 이상일 때 소득 기준 요건 만족이 있기 때문에요. 배우자 없지만 그래도 배우자 없고 30세 미만이지만 이와 같이요 1세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개정세법 강의는 소득세법, 상정세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세, 상정세 관련 내용을요 함께 지금 수록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지금까지는 소득세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엔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양도세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특례, 일반 주택과 농어주택을 각각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됐죠. 1세대 2주택이지만 요건을 갖춘 이 농어주택은요 그 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줍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요 결과적으로 농어주택은 해당 세대 주택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한 개 주택만 있는 걸로 판정되기 때문에요, 그 주택 양도시, 일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개정받게 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소멸하면서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죠. 도시민들이 농어촌 주택의 구입을 통해서요 자금이 농어촌 지역 흘러가고 그다음 왔다 갔다 이게 생활하기 때문에요 생활 인구가 늘어나서
농어촌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요. 대도시 주택 취득은 규제하지만 농어촌 쪽에 있는 주택 취득은요 장려합니다. 농어주택 한 채 갖고 있는데 일반 주택까지 갖고 있어서 일반 주택 양도했을 때 양도세 과세해 버리면요. 일반 주택 양도세 무서워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농어촌 주택을요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제 농어촌 지역들은 빈집도 많고 그렇게 하죠. 그런 집들을 도시민들이 구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하면요 깔끔하게 그 농어촌 지역도 정비가 되는 효과도 있고요 활력을 이렇게 갖게 되죠. 대상 농어촌 주택은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동에 소재해야 됩니다. 물론 읍면이 수도권에 있거나 도시지역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이나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이거나 관광단지일 때는요 제외됩니다. 읍면 20만 이런 지역에 있으면 주택가치 크게 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라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내년 말까지 읍면 지역 등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한옥은 4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농어주택을 취득하자마자 기존 일반 주택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2주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최소한 농어주택을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요. 농어촌 주택은 그 1세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수수 계산에서 농어주택을 빼기 때문에요. 일반 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농어촌 주택 소재 지역이요. 읍면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 이렇게 제한돼 있죠. 이런 지역은 농어촌이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이니까 이름하여 농어촌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농어촌 주택 소재지가 확대가 됩니다. 확대되는 지역이 기회발전 특구가 포함됩니다. 기회발전 특구라는 용어가요. 여러 세법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인구 소멸되고 침체를 겪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발전을 이렇게 도모할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에 투자 어떤 기회를 줘서요.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구역이다 해서 이걸 결합시키니까 영어로 기회발전 특구가 됩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취득했을 때요. 실제는 농사를 짓는 이와 같은 흔하게 보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농어촌 주택에 포함시킵니다. 이곳에 있는 그러니까 기준시가 3억 이하이고 내년 말까지 취득했다면 농어주택 관련된 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이 됩니다. 일반 주택에 양도했을 때 기회발전 특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요. 그 주택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빼기 하니까요. 일반 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는요. 읍면동 소재 여부에 상관없고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인지 상관없고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묻지 않고요. 부동산 허가구역인지 관광단지 여부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지역에 있다면요. 농어촌 주택 대상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정부에서 한 4월 이후에 그 특구 지역을 지금 정해서요.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떤 발전 도모하기위해서요. 법령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조혜특례제한법에 농어촌 주택 소재 지역이 읍면동 20만 이하의 읍면과 20만 이하의 인구의 동으로 한정하지 않고요. 기회발전 특구까지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랄지 20만 이하의 동이 아닌 지역도 이제 농어촌 주택 소재지로 인정받기 때문에요. 특례를 이와 같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1차 시험에서는 이런 거 나오기 어려운데 세무사 2차 세법학에서 좀 관심있게 발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생활을 누리려는 이 일반 국민들도요. 기회발전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면 저곳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거니까 세금 걱정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걸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덟 번째, 이월과 적용 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취득도 필요응비에 포함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는요,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고서 5년, 2, 3년 또부터는 10년 내 양도했을 때 일정 요구를 갖췄다면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로 보고 수증자의 양도세를 과세하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요, 대상되는 자산이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과 특정물 이용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이런 자산 한정에서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로 하고 증여자의 취득 시기를요, 증여받아 양도한 수증자의 취득 시기로 해서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른바 이월 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요, 거기 보시면 증여자는 여기서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죠.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입니다.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취득 시기도 증여자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취득 시기를요,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의 취득 시기로 해서 양도세를 과세하죠. 필요응비라고 했을 때는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응비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필요응비라 부릅니다. 필요응비로 들어가는 가액은요, 증여자 기준으로 필요응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증여자가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가액만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필요응비는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지출한 자본적 출액, 수증자의 부동산 거래했던 양도비,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 납부했던 증여세, 이런 내용은 필요응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자 기준으로는요, 취득 당시 가액만 필요응비가 되고 증여자가 보유기간 중에 자본적 지출했을 때 그 부분은 정정 규정에 따르면요, 필요응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가 증여하기 전 과거의 주택이랄지 상가건물,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가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본적 출액은요,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의 가산이 됩니다. 자본적 출액은 다른 어떤 경비와 달리 내용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요, 취득가액이 가산돼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월과 적용 시 증여자의 당시 취득가액만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필요응비 계산할 때 포함시키고요, 증여자가 증여하기 전 지출했던 자본적 출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했을 때 필요응비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없잖아 있죠. 증여자인 배우자나 직금속이 취득했을 때 1억 원에 취득했다가 그 후에 리몰링 공사를 통해서요, 자본출액이 4억이 들었습니다. 4억씩이나 이와 같이 큰 자본출액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이 4억 원은 1억 원에 더해서 전체적인 취득가를 구성하는데, 근데 불구하고 2월의 정시에는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취득 4억 원 무시하고 취득 당시가 1억만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취득가액이다 해놓고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니까 4억만큼 자본 취득이요, 2월과 정시 필요응비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자본적 취득은 취득가액이 더해지죠. 증여자가 지출했던 자본적 취득은요, 취득가액이 더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취득도 수증자의 취득 필요응비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부터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취득도요, 증여자의 취득당 취득가액과 함께 필요응비에 포함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홉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주택이 추가되고 한시적인 중과를 하지 않는 기간이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왔는데 추가 1년 연장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요, 2주택자일 때는 20% 가산, 2주택자일 때는요 10% 가산이죠. 10% 가산, 3주택자일 때는 20% 가산해서 이와 같이 20%, 30% 추가해서 이렇게 중과하죠. 근데 이 중과 대상 재주택이 있습니다. 지방의 저가주택, 그리고 밑에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 중과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장기 임대 주택 등 이런 주택도 제외되죠. 그래서 먼저 밑에 있는 동그라미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중과 제외하는 기간이요. 24년 5월 9일까지로 금년 5월 9일까지로 중과 제외 기간이 끝나는데 이걸 1년 연장했습니다. 내년 5월 9일이죠. 2025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짜리 주택을 양도했다면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위에 개정사항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주택일 때 지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요. 주택을 신축하지 않습니다. 특히 빌라,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소원하는데 빌라 이 취득을요.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누가 사지 않으면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지 않죠. 사실은 건설업자가 짓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빌라 등이 지어져 일부는 입주도 하고 일부는 임대 사업을 한 사람들이요.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빌라 사기 사건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요. 빌라 사면 망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또 지어놔봐야 팔리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빌라 신축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사거나 아파트 전세 살려면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죠.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서민들의 어떤 아파트 이사 가기 전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빌라이거든요. 근데 신축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주거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요. 소형 빌라 등의 신축 주택 취득을 장려하자 이거죠. 그래야만 주택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0일자는 정부가 발표했던 시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시점인 1월 10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취득한 다음 주택이죠. 소형 신축 주택 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취득 가액 기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준공 시점은 물론 내년 말까지고 주택 유형은요.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이제 그래도 신축이 되고 있죠. 빌라 사기 사건이 주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쪽에 이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빌라 신축이 급격히 감소한 실정입니다. 빌라와 같은 이런 신축 주택 신축을 장려하고자 소형 신축 주택을 양도했다면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이 소형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시킵니다. 내가 살던 집 한 채 있고 소형 신축 주택을 5채 갖고 있다면요. 일제 6채를 갖고 있는 집이지만 그 5채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니까 결과적으로요. 소형 신축 빌라를 와갇혀서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대 시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주택을 취득해서요. 임대 시장에 나타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형 주택 신축이 장려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으면요. 굉장히 건설사의 어떤 리스크도 크고 하죠. 미분양되면 건설사가 자금 회전이 안 되고 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후 미분양 주택일 때 역시 주택 수 제하고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 제하는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은 6억 이하, 주택 소재지는 비수도권입니다. 아파트도 되는데 주택 소재 지역은 비수도권에 한정합니다. 미분양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거든요.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돈 가진 사람들이 비수도권에 8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을 장려하겠다 이런 거죠. 그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고 주택 수 카운트할 때도 제외시켜 주니까요. 다주택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실무적으로 좀 관련 있는 분들은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신축 주택과 중공업 미분양 주택 양도했을 때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그리고 다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해서 제외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국세에서 마지막이 양도세 감면에 정합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저축법상 8년 자격농지 양도에서는요, 양도국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근데 감면을 할 때 감면에 정합한도가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1억 이하, 5년 기준으로는 2억 이하 금액 한도 안에서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감면이 되기 때문에요, 농지 양도에 대해서는 1년 내 기준 1억 원 기준, 자격농지가 들어있을 때는요 2년, 5년 내죠. 5년 내 기준 2억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한도 판단을 한계 과세기간 1년 기준으로 1억 판단하다 보니까요, 토지를 분할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만을 찔끔찔끔 양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1억 이와 같은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규정을요 피해서 감면 배제당하지 않고요, 다 감면받는 일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갑이 A한테 농지를 양도합니다. 한 개의 필지의 농지입니다. 갑이 전체 지분을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양도했더니 양도에서 얻은 소득이요 1억 4천입니다. X년도에 농지를 양도했던 1억 4천 나오면 1억 원까지만 감면하기 때문에요, 1억 초과하는 4천만 원, 0.4억은 감면을 배제당합니다. X년도에 1억 4천 양도 가운데 1억까지만 감면하고요, 1억 초과하는 4천만 원은 감면을 배제당하기 때문에 4천만 원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면의 종합한도가 1년 기준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양도 1억 4천을요 1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분산시킵니다. 분산시키려면 한 필지의 전체 2분의 2 면적을 통으로 양도하지 않고요, 나눠서 양도합니다. 어떻게? 1개의 필지의 이 면적의 농지를요 측량을 해서 필지를 둘로 나눕니다. 500평을 예를 들어 250평, 250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2분의 2가 2분의 1 면적, 2분의 1 면적이 됐죠. X년도에 그럼 먼저 쪼개진 2분의 1 면적을요 A한테 양도해. 그랬더니 양도 금액이 7천만 원 나와. 1년 기준 그러면 1억에 미달하네요. 그럼 7천 감면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분의 1 또 다른 필지가 한 개 생겨났으니까 X년도에 나머지 면적 2분의 1 또 양도합니다. 역시 양도 금액이 7천이니까 1년 기준 1개 과세한 기간 단위로요 역시 1억 미만이니까 또 감면이 돼. 합하여 그러면 전체 2개년도로 분산해서 양도하다 보니까요 1억 4천 전부가 감면돼 버리죠. 1개 필지를 두 필지로 이와 같이 분필해서 양도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 방식은요 지분 거래를 합니다. A가 전체 면적 가운데 250평 2분의 1 지분만 양도합니다. 그리고 X 2년도에 다시 이제 나머지 500평 가운데 2분의 1 평수인 250평만 양도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평수 500평이 A한테 넘어왔죠. 그래도 이때 각각 1개 과세기한 단위로 1억 초과인지를 따지기 때문에요 각각의 7천 7천은 1억 미만이니까 합하 1억 4천 전부가 2년 동안 감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1년 기준 1억 종합한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필지를 쪼개는 걸 분필이라 부르고요, 지분을 나눠서 거래하는 걸 지분양도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와 같이 감면을 받는 사례가 있게 되더라 이거죠. 종합한도 1년 기준 1억이라는 규정이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버리죠. 이게 필지로 분필 양도하거나 2분의 1씩 지분 양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요
부당하게 감면을 이렇게 받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개정된 게 오른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일개 과세한 기준으로 1억을 하되 다만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2개 연도에 걸쳐서 양도했더라도 일개 과세관 내 양도로 봅니다. 첫째 요건은 분필한 토지 또는 과일구 닫고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를 양도해야 됩니다. 필지를 둘로 나눠서 이 필지로 나눠서 양도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는 2분의 2분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물론 분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양도로부터 1년 내 분필이 했어야 됩니다. X년도에 양도했으면 그 전에 1년 내 기준 분필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양도한 날로부터 일부를 양도한 소급 1년 내 분필이 있어야 됩니다. X2년도 기준이 아니라 X1년도 안에 X1년도에 2분의 2 중에 필지를 나눠서 2분을 양도했으면요. 분필한 시기를 소급 1년으로 합니다. 소급 1년 내와 같이 필지를 둘로 나눠놓고 그 중에 500평 중에 250평 나머지 250평을 이렇게 양도했을 때입니다. 소급 1년 내 분필일 때만 양도서 회피 목적의 어떤 분필이었다라 보고요. 소급 1년 기준으로 갑니다. 어쨌거나 분필 또는 토지 지분 양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건으로는요. 토지 일부 또는 지분 양도일부터 2년 내에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X1년도에 2월 4일째 양도해 놓고요.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2년 내니까 X2년 2월 4일자는 1년이 되는 시기고 X3년 2월 4일자가 2년이 되는 시기죠. X2년 2월 4일자인 2년 내와 같이 양도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분필 지분 양도를 했을 것. 두 번째, 일부 토지 양도로부터 2년 내 나머지 토지 양도하거나 나머지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 요건을 갖췄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동갈 1, 2분 요건을 갖췄다면요. 1과세간 동안에 양도가 된 걸로 봅니다. 따라서 1과세간 동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X1년도 양도한 소득금액 7천, X2년도 양도한 소득 7천 합칩니다. 왜? 1개 과세간 동안 양도한 걸 보니까 오늘 합하면 1억 4천이 되죠? 1억 4천은 1억 초과합니다. 1억 초과하는 이 4천만 원은요. 감면 배제가 됩니다. 그 전체를 그러니까 X1년도에 통으로 양도했을 때 4천이 감면되는 것처럼 분필 방식으로 양도하거나 지분 양도했더라도 1억 4천 가운데 4천은 감면 배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를 위해서는요. 첫째, 분필 양도이거나 지분 양도라는 요건, 첫째 요건을 갖춰야 되죠. 일부 양도하고 2년 안에 나머지 분필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나머지 지분을 양도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갖췄다면 1개 과세간 내 양도가 얻게 된 걸로 봅니다. 이 종합한도가 이렇게 합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2차 공부한 분들이랄지 실무에서 농지를 양도할 때 일부러 그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죠? 양도세, 절세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죠. 농지를 한꺼번에 양도하게 되면 감면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필지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래놓고 찔끔찔끔 양도하세요. 전체 지분을 한꺼번에 양도하지 말고 지분을 잘게 쪼개서 양도하시오.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1년 내 감면받는다, 1년 내 1억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걸 방지하고자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요. 1개 과세간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전체 소득금을 합산해 놓고 1억 내인지 1억 초과인지를 따져서 1억 초과분은 감면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요. 우리 국세금법의 실질과세 원칙 가운데 조세피 방지를 위한 경제 실질주의가 있죠. 거기에는 우회 거래 부인이 있고 다단계 거래 부인이 있습니다. 다단계 거래 부인의 구체화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 거래 부인에 관한 그 국세법 조세피 방지와 결정 실질주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둘 이상의 행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기법 세법이 정한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한 건 인용된다면요. 둘 이상으로 나눠진 행위 거래는 부인시키고 연속된 하나의 행위 거래를 보고 국세법과 세법을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죠. 바로 여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한 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눠서 양도해서요. 1년 내 1억 원 각각 이하다 해서 양도세 감면을 부당하게 정받게 됐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체 면적이 양도된 거랑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이런 거는 양도세를 부당히 회피할 목적, 양도세에서 유리하게 이렇게 정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인하고 위에 있는 상태로 바꿔놓고 세법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분필 양도, 이번에 지분 양도가 되었고 일부 양도하고 2년 내 다른 일부 나머지를 양도했을 때 일과세간 내 양도로 보죠. 하나의 양도로 보고요. 하나의 양도로 보고 1년 기준으로 1억 이하인지 1억 초과인지를 따져서 1억 초과분은 감면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요. 다단계 거래 부인이라는 조세피 방지를 위한 경우 실질주의를 조세통제제한법에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즉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요. 여태 이런 걸 마련하지 못하다가 금년부터 이렇게 구체화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법이 계속 시행될수록요. 법의 허점, 조세피 어떤 구멍들이 다 메꿔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 중 한 가지가 종합한도 합리화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어서 계속 이어서 이제 상증세 내용 공부하죠.